그러니까 페드가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그냥 트집 안 잡히려고 그냥 단순하게 간다. 뭐 이런 어, 건가요?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좀,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 방승재 씨라고 이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코넬에서 전기공학 이제 전공하시고 콜롬비아에서 금융공학 전공하시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8년 퀀트로 일하시다가 켄쇼로 이직하셔서 이제 켄쇼가 이제 S&P에 인수된 이후로 이제 해서 총 2년 정도 일하시면서 그때 저랑 같은 팀에 계셨고 이제 현재는 페이스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신가요? 아니면 데이터 과학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아, 있습니다. 개발자로 이제 네. 계시는 방승재 씨를 오늘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유용한 정보를 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오시게 됐는데 정말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뭐 소개 짤막하게 드렸는데 혹시 뭐 빠진 거 있으실까요? 일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빠진 거 전혀 없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너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뭐 그 학부 시절이랑 석사 때 뭐 금융공학이랑 전기공학을 하셨는데 뭐 어떤 공부를 주로 하셨고 왜 이제 금융계로 진로를 정하시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계속 전자과를 하면서부터 뭐 코딩 이런 쪽을 제일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부 때 3학년 끝난 여름방학 때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2007년이었나 해가지고 한창 파이낸스가 계속 이제 붐이 일고 해가지고 뽑는 곳도 파이낸스 쪽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메릴 린치에 인턴으로 가게 됐는데 테크 쪽에서 이제 웹2를 만드는 걸 했어요. 그래서 막상 그 자체는 이제 적성에 맞지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만났던 인턴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이제 코딩 뭐 알고리즘 이런 걸 좋아하면은 요즘 이제 파생 상품 만드는 뭐 퀀트 쪽이 되게 재밌다 뭐 그런 쪽이 많이 뜬다 그런 소리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배우러 뭐 옵션 프라이싱 이런 거에 더 대해서 배우러 금융공학을 공부하러 석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2007년 그때 거의 뭐 2007, 8년 금융위기 전후로 이제 취직을 하셨는데 뭐 되게 힘드시진 않았는지. 네, 제가 석사 지원할 때만 해도 퀀트 쪽이 굉장히 좋았던, 마켓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상 제가 석사를 졸업할 때를 보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기 후여서 2009년 말이어가지고,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억나는 게 이제 학교에서도 회사에서 학교 오는 인터뷰를 몇 번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떨어지다가 기껏해서 인터뷰 하나 정도를 잡았는데, 회사에서 또 오더니 이 포지션이 캔슬됐다 이런 말에 엄청 낙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보통 뭐 이제 면접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퀀트들 뽑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골드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이제 1차, 2차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1차에서는 많이 걸러내는 라운드로 좀 짧게 30분 정도 가가지고 보통 이제 브레인 티저들 많이 물어봤고요. 그래서 뭐 Heard on the Street라고 조금 고전적인 책 기반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하는 팀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뭐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코딩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옵션 프라이싱에 대한 기본적인 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옵션 프라이싱에 대한 감이라 하면 뭐 블랙쇼즈 모델로 뭐. 네, 그쵸. 블랙쇼즈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는지, 뭐, 감마 같은 거는 뭐, 앳더머니에서 좀 높은지, 아니면 뭐, 짧은 옵션이 감마가 음, 더 높은지, 아니면 뭐, 그, 머추리티가 더 긴 옵션이 감마가 높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구나.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 입사하시고 8년을 일하셨는데 뭐 거기서 퀀트로서 뭐 어떤 모델들을 만드셨는지 좀 설명을 좀 풀어서 해주시면은. 네. 그래서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마켓 리스크의 퀀트로 있었어요. 그래서 마켓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이 마켓 메이킹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옵션 같은 걸 사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팔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헤징을 하면은 포지션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그 포지션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수치를 매기는 게 이제 저희 팀의 주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프라이싱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변동성을 줄 만한 팩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 커브, 뭐 이자율 볼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리스크 수치화를 했는데 수치화가 뭐 바하 모델도 있었고 뭐 스트레스 테스팅 모델도 있었어요. 그 뭐 바 모델이랑 그 전에 이제 방금 그러니까 고객들과 매매를 할 때 아마 제 채널 구독자들은 아마 이제 마켓 메이킹 뭔지는 다 아실 건데 그래도 이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켓 메이킹은 쉽게 말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행위로서 예를 들어서 뭐 시청자 여러분이 유로화를 유럽 여행 가기 때문에 유로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유로화를 본인한테 팔아줄 사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로화에 대한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은행에 가면은 은행이 이제 살 때는 좀 비싸고 팔 때는 싸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이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은행이 마켓 메이킹을 해준다 하거든요. 시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외환 거래할 시장이 없는데 그 시장을 만들어 준다. 마켓 메이킹.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고객들한테 마켓 메이킹을 한다고 하면은 고객이 어떤 옵션이나 어떤 변동성 상품을 사고 싶은데 그 거기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그 고객이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게 이제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골드만 측에서 싸게 사서 팔 때는 뭐 비싸게 팔고 뭐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 포지션을 골드만이 취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측정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바랑 스트레스 테스팅 두 가지 이제 용어가 났는데 뭐 하나씩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죠. VAR 같은 경우에는 뭐 VAR이라고 해서 Value at Risk 그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는 용어인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자면은 네, 이게 그 큰 은행에서 아주 좀 스탠다드하게 쓰이는 리스크 수치화 중에 하나인데 이거의 중요성은 이제 그 페드 쪽에서 규제를 통해서 은행이 너무 많은 자본을 그 포지션 취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리스크 대비 일정 부분을 유동성 있는 자본으로 갖고 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의 몇 배 이상은 유동성 있는 캐피털로 갖고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바라는 수치는 대충 뭐냐 하면은 은행이 갖고 있는 포지션의 가상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봐가지고 뭐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매일매일의 이제 변동성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P&L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거의 하위 5%를 VAR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보통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VAR은 뭐 5% VAR이라고 하면은 어떤 ABC 주식이라고 가정을 하죠. ABC 주식의 과거 데이터 상으로 VAR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 ABC 주식이 과거에 어떻게 퍼폼했는지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하위 5% 되는 그 지점에 어떤 수익률인가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뭐 그렇게 잡는 게 맞나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네, 맞나요?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VAR을 계산한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거 데이터 상에서 하위 5% 그거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방식들을 좀 설명해 주시자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스태티스컬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시뮬레이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태티스컬한 건 대략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뭐 expected value는 어떤지 이제 volatility는 어떤지 이런 모먼트를 계산해 주면 그런 걸 관련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95%일은 이제 뭐 모멘트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공식으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와는 좀 다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과거 뭐 한 7일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뭐 어제는 뭐 마이너스 1%, 뭐 그제는 마이너스 2% 이런 수익이 났었다 그러면 그런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을 쭉 지금 포트폴리오에 적용해봐서 1%를 적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뭐 1 밀리언 러스가 났다. 2% 적용하면 2 밀리언 러스가 났다. 이런 로스들의 이제 그 분포도 디스트리뷰션을 그려서 그 내에서 5%를 임피리컬하게 구하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얘기가 조금 이제 일반 독자들한테 조금 아,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죠. 뭐 그 외에 뭐 구체적으로 뭐 기억에 남는 모델이라든지. 네, 아주 조금 하이 레벨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이제 다시 바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모기지 바 모델을 저희 은행에서 이제 크게 새로 만드는 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한 좀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좀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모기지는 뭐 이자율, 모기지 레이트, 뭐 H 홈 프라이스 어프리시에이션 뭐 이런 등등의 좀 팩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런 팩터들 중에서 이제 VAR을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의 이제 변동성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홈 프라이스 같은 거는 뭐 매일매일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데일리 변동성은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설을 세우고 모델을 세우고 이랬던 게 좀 재밌는 요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요새 이제 뭐 지난 거의 뭐 5년, 7년 정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이제 금융계에도 많이 그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에서 퀀트 보통 이제 금융공학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갔는데 데이터 과학이 어쨌든 많이 업계로 스며들게 되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안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특정히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조금 규제가 회사 쪽에서 점점 심해지면서 상품들도 점점 단순한 상품들로 가고 이제 뭐 모델들도 좀 단순한 모델로 가는 좀 추세에 있었고 단지 이제 좀 머신러닝 쪽을 많이 쓰려고 하는 팀들은 조금 새로운 부서들, 그러니까 새로운 부서라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마커스라고 리테일들 대출해주는 그런 그리고 골드만삭스 온라인 뭐 리테일 뱅크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사용자들 크레딧을 측정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골드만삭스 그러면은 회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사내 분위기라든지 문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네, 분위기는 지금 보면은 다른 회사들이랑 봐도 조금 이제 일의 양이나 근무 시간 같은 거는 조금 빡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같은 직급의 동료들이랑은 조금 끈끈해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직급에서는 굉장히 제가 기억나는 특징은 중국인과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퀀트 쪽은 뭐 제 기억에는 중국인이 뭐 한 70%라 그럴까? 그래서 옆 팀에서는 팀이 한 10명 정도의 크기인 팀이 있었는데 매니저를 포함해서 9명이 중국인이고 백인이 1명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골드만뿐만 아니고 요즘 퀀트 쪽은 대부분 이제 중국인 박사들이 뭐 장악하고 있지 않나. 1년에 30만 명씩 이제 석박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아,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뭐 그런 쪽은 정치가 또 이제 되게 빡세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뭐 그게 사내 정치가 중요하고 되게 영향이 큰가요? 제가 목격한 정치는 조금 이제 은은하고 뭐 직접적인 거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런 건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뭐 실무 뭐 모델링 잘하고 퀀트 쪽에서는 실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게 이제 좀 사람 관계여서 뭐 위에 있는 매니징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 잘하고 좀 말 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더 밸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외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 뭐 혹시 있으신가요? 그 외에는 지금 생각나는 뭐 이미 거는 퇴사하셨는데 뭐 다 네. 그냥 털어놓으시죠. 아니, 아니 좀 생각나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네. 뭐 그러시다가 이제 데이터 과학 공부를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시면서 이제 켄쇼로 이직하게 되셨는데 데이터 과학 공부를 하시게 된 동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미 국민과학 석사가 있으신데.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저희 부서나 그 은행에서의 트렌드가 좀 더 단순화시키고 모델도 단순화시키고 해서 펀트 트렌드에 이제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또 알파고 기사를 접하면서 또 이런 흐름에 내가 이제 더 따라가야겠구나 이런 자극도 받았고요. 또 때마침 이제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과 일을 하면서 석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자꾸 모델을 단순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골드만에서 그런 퀀텀 모델을 점점 단순화시키는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네, 이게 점점 이제 금융 규제들, 이제 페드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가 더 여러 가지가 되면은 페드 쪽에서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뭐 이 모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을 해봐라. 아니면 이걸 수학적으로 네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증명을 해보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더큐멘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막기 위해서 그런 아, 걸 줄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그냥 트집 안 잡히려고 그냥 단순하게 간다. 뭐 이런 어, 건가요?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좀 그렇죠? 내가 알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회사는 모델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좀 더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과학 그런 머신러닝도 써보고 싶고 해서 그렇게 공부도 하시고 이직을 하시게 되었다. 뭐 그렇게 이해되는데 켄쇼로 이직하게 된 뭐 동기나 뭐 그런 거는 뭐 켄쇼 자체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뭐 투자한 스타트업이긴 한데 뭐 선택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골드만삭스에 있으면서 또 골드만삭스가 투자자고 뭐 또 초기 플랫폼 이용자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통해서 뭐 통해 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봤고요. 또 뭐 기사도 많이 접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 뭐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원래는 좀 수작업으로 많이 하던 파이낸셜 애널리시스를 켄쇼가 뭐 금융 쪽에 특화된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접했고 또 이제 파이낸스에서 제가 원하던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된 계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켄쇼에서 이제 저랑 같이 뵙게 됐고 그 뒤로 이제 뭐 S&P에서 인수도 되고 해서 거의 뭐 한 2년 반 정도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2년 2년 반. 반 있었습니다. 네. 네. 2년 반 동안 어쨌든 데이터 과학자로서 이제 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은. 네, 크게 봐서는 이제 S&P가 킨쇼를 인수했기 때문에 큰 방향은 이제 S&P 내에 있는 여러 데이터, 뭐 내부 금융 기사라든지 뭐 earnings core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 활용한 방법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센티먼트 툴을 개발했는데 뭐 신문,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센티먼트를 분석하는 툴을 만들고 또 이제 뭐 데이터 컨설팅 쪽 뭐 이제 S&P 내에 있는 다른 팀들 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는 팀이랑은 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 팀들의 이제 수작업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사내 교육을 해서 저희 팀에서 이제 다 같이 그런 쪽으로 분야를 바꿔보고 싶거나 아니면 현재 분야에 적용하고 싶은 직원들을 위해서 사내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이제 사내에서 프로젝트를 하실 때 뭐 구체적인 막 그런 뭐 특정 뭐 실제 프로젝트 말고 그냥 되게 하이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접근하시는지 뭐 보통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 과학 쪽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은 약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은 프로젝트가 뭐 예를 들어서 센티먼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쭉 설베이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센티먼트 분석에는 어떤 데이터를 써서 어떤 아웃풋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는지 뭐 그거와 관련된 뭐 페이퍼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그거와 관련된 뭐 오픈 소스 코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블로그에서 뭐 이런 데이터를 써봤다 저런 데이터를 써봤다 해서 이제 거기서 데이터에 관련된 아이디어와 또 어떤 모델들이 이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이제 아무래도 사내다 보니까 사내에 이제 또 비슷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미 쓰이는 데이터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더 에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런 데이터가 좀 오픈 소스다 아니면 오픈리 어베일러블한 데이터다 그러면 이제 좀 뭐 스크레이핑이나 그런 거를 직접 들여올 수 있는 코드들을 거기서는 직접 짰고 또 이미 있는 모델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바로 적용해보고
조금 더 거기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센티먼트 모델을 만드는 거다 그런 프로젝트가 주어지면은 가장 먼저 이제 논문 리뷰라든지 오픈 소스 뭐 깃허브나 그렇게 다른 학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개발자들이나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제 공개해 놓은 그런 코드 소스들을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현재 가장 최신 경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계랑 업계 관련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게 1차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조사가 되면은 그런 모델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모으시기 시작하고 그 데이터 이제 소스에 관련해서는 사내도 찾아보고 외부도 찾아보고 아니면 뭐 크롤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이나 그런 뭐 자연어 처리 같은 알고리즘들을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보통 만드시고 나면은 보통 뭐 프로토타입으로 바로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으시죠. 그렇죠. 네.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뒤로 이제 실제로 이 모델을 이제 배치하고 뭐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 다른 팀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까지는 뭐 어떤 과정을 보통 거치나요? 그 와중에는 수많은 다른 부서들과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협력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쓰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이랑 이제 프로토타입이 생기면 또 다른 부서들이랑 이제 해보고 쓸모 있겠다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이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뭐 그런 과정이 이제 꽤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델을 만약에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센티먼트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뭐 기사에 대한 센티먼트라고 하면 뉴스 기사가 떴을 때 긍정적이면 플러스, 부정적인 마이너스 그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해주는 모델인데